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장원석입니다. 오늘 선정한 주제는 화장장 부족 문제입니다. 화장 문화가 확산하면서 서울 수도권의 화장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예약을 하더라도 대기가 너무 길어서 이른바 원정 화장을 하러 서울에서 천안까지 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잠시 뒤 일부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 환절기 건강관리법,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는 자동차 운전 예절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밤새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2, 3도 정도 더 떨어져서 쌀쌀한데요. 서울은 오늘 아침에 10.4도까지 내려갔었습니다. 지금 기온은 13.9도로 조금 올라갔고요. 강원과 경북 북부는 올가을에 첫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청주 23도, 대구와 광주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지금 시작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우리나라의 장묘 문화는 매장 중심에서 화장 중심으로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화장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인데요. 하지만 이에 비해서 화장장이 부족합니다. 이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서 4일장이나 5일장을 치르거나 몇 배나 비싼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다른 지역 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와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장례 문화가 확실히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수치만 봐도 그런데요. 보건복지부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매장을 하지 않고 화장을 하는 비율이 지난해 기준 84.6%. 이제 이 화장 문화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매장 중심의 묘지 문화가 이제는 화장 문화로 완전히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 이후에 이 봉안당이나 수목형 자연장이 이제 천천히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화장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게 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실 때 미리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화장에 대해서 이제 미리 또 유언을 남기는 경우도 꽤 있고요. 예. 우리 사회가 이제 화장 문화가 자리매김하는 데 있어서는 몇 가지 이유가 이제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도시화 산업화되고 특히 그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서 그 조상의 묘지를 관리하기가 어렵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리하게 이런 조상분묘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화장 문화가 보편화된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법제도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한시적 매장제도를 도입해가지고 묘지를 쓰더라도 30년 기본 30년을 해서 1회 연장을 해서 60년을 쓰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국민 인식이 바뀜에 따라서 이제 국토 환경이라든지 자연 환경에 대한 인식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자연 환경 친화적으로 어떻게 이런 장사 시설도 좀 설치를 하자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다루는 거죠. 편리하고 경제적으로 할 수 있는 장례 방법이 뭐냐 해서 이제 매장에서 화장으로 우리가 정착을 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화장 문화가 빠르게 자리를 잡았는데, 근데 이렇게 화장 문화는 자리를 잡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화장장이 들어선다? 만약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반대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화장 문화로 바뀌는 국민 인식은 바뀌었는데요.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은 이 이른바 소위 님비 현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화장은 느는데 화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화장장이 절대적으로 서울에 두 군데 이제 그 성남, 수원, 인천, 용인 요런 정도로 가지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화장이 이만큼 늘면은 각 시군에
1개씩 정도의 화장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는 59개소의 화장장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은 수도권에 화장장이 6곳, 뭐 화장노도 경기도와 서울 합쳐서 뭐 70개 조금 넘는 정도. 근데 숫자만 봐서는 잘 감이 오지 않거든요. 많이 부족하다고 봐야 될까요? 장례식장이랑 비교해보면 맞습니다. 장례식장은 우리나라에 1000여 개소가 있습니다. 예. 실제적 그래서 장례식장이 부족한 부분들은 아닌데 화장을 하면은 화장로 수가 실제적으로 서울에 160분이 돌아가시는데 화장을 하면은 화장로가 30여 개소밖에 안 되니까 뭐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고 또 우리 장례 문화가 실제적으로 발인을 하고 화장을 오전에 치르게 돼 있어요. 예. 그래야 오후 화장 이후에 유골을 안치를 하러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뭐 한 화장로에 뭐 6회 내지는 7회 하는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사실은 보통 3, 4번 해야 화장로도 기계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실제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자리 잡는데 절대적으로 수요에 비해서 공급 화장시설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서울에서 상을 당했는데 뭐 성남 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천안, 세종까지 가서 이제 화장로를 이용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지금 그 노인 인구가 안 그래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 보건복지부도 장사시설 수급 종합 계획안을 내놨는데 이제 사망자의 40%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집중된다고 해요. 당연히 뭐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역시 화장장 문제와 고령사회 문제가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군요. 예, 고령화 사회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고령화되다 보니까 사망자가 늘게 돼 있고요. 그런 사망자가 이렇게 과거에는 이제 매장도 뭐 일부 있었고 화장도 있었는데 뭐 80% 이상의 화장을 하니까 화장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고 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부분들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인구 가족 구조가 변함에 따라서 고령화 사회에서 화장 문화는 필수적이고 그 필수적인 시설도 화장 시설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죠. 예, 특히나 겨울과 환절기에 그 고령층 사망 빈도가 높다 보니까 겨울에도 이 화장 신청 건수가 더 높아진다고 하는데 올 겨울에도 뭐 이런 상황이 당연히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2020년에 화장시설 부족이 크게 예상이 돼서 대란이 온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건 왜 그런 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당연인데 돌아가신 분들을 화장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하루 내에 치는데 예. 지금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기존의 묘지 한 1,500만 개의 묘지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분묘들이. 이제 관리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이른바 개장이나 이장을 하는 수요들이 늘어납니다. 근데 우리 민족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장 개장을 윤년이 있는 날, 윤달이 있는 날 하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장 수요도 그때 집중이 되면 이른바 대란이 일어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개장유골의 화장 수요가 아마 2020년 정도 되면 대폭적으로 늘어날 거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대란이 우려된다고 네. 교수님 포함해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러면 요즘에 그렇게 개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요즘 개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조상분묘가 이번 성묘 때도 가보시면 이제 가족끼리 모이고 가장 핵심 화두가 되는 게 우리 증조부라든지 고조부의 그 묘지를 어떻게 이제 후손들이 관리할 거냐. 그러다 보니까 한 곳에 모아놓고 이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해답은 화장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또 시기를 저울질하다 보면은 2020년에 또 많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1년이나 윤달이 있는 해에 가장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장례 비용 같은 경우는 얼마나 드나요? 왜냐면은 지자체가 이런 화장장하고 화장로를 운영하지 않습니까? 네. 관리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화장을 못 하신 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른바 원정 화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돈이 많이 들어서 장례 비용에 더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화장 비용을 이게 차별화해 놓은 이유가요. 서울 시민들이 서울에 했을 때는 10만 원인데 다시금 성남이나 다른 시군에 가서 하게 되면 100만 원 정도까지 됩니다. 예. 그 이유가 어떠냐면 자기 지역에 화장 시설을 짓자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근데 이게
그런 부분들로 아니고 약간의 이익 추구라든지 화장, 하는 데 있어서 차별화하는 부분들로 가져갔는데, 어떻든 이제 이 우리나라 장례 비용이라는 게 소비자보험에서 최근에 조사한 게 이제 2014년도에 조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63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1,400만 원 정도 듭니다. 한 사람이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예. 그 중에는, 이제 많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음식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또 하나 많이 드는 게 화장 비용도 그렇고, 화장 이후에 우리가 낙골이라고 하는 봉안이라든지 수목장을 하는데도 많은 비용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렇군요. 이 부분도 그 지역에 몇 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원정 화장을 가는 경우는 부담이 큰데요. 이게 서울시가 운영하는 화장시설은 서울 추모공원, 또 서울시립 승화원이 있는데, 이게 지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설이 부족하면 더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단순히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 이거 각 구별로 적어도 한 인구 규모로 보면 다른 동영 같은 데는 10군데 이상이 있는 거고요. 예. 사설 화장장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서울에는 적어도 1,000여 군데는 있어야 됩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벽제라고 하는 서울 시립승화원이 고양시에 가 있거든요. 그리고 원지동에 이제 하나 최근에 됐는데, 이 원지동 추모공원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근 10년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화장장 하나 짓는 부분들이 실제적으로 건축을 하는 데는 1년 정도, 많이 걸려 2년 안에 충분히 설계해서 지을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느 시군이나 특히 경기도 내에 화장장을 지으는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짓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이렇게 좀 반대하는 분들의 목소리가 있고, 또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다들 또 공감하는 부분이지만, 그것을 잘 좀 융통성 있게 해결한 사례가 2012년에 문을 연 경주 화장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모범 사례를 좀 벤치마킹해서 다른 지역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시군마다 몇 군데는 경주뿐만 아니라 인제라든지 이런 시군에서 구미라든지 이렇게 지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런 장사시설, 화장시설은 우리가 복지시설로 인식을 해야 됩니다. 예. 내가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나중에 사후에 이용할 수 있는, 저는 살아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시설을 공원화해서 또 현대화하고 종합화해가지고 복지시설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특히 이제 장사시설이 들어서면은 그 주변이 개발이 되고 발전이 돼서 지역 주민과 또 돌아가신 분들 유가족들이 같이 윈윈하는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관심을 집중하고 거기에 투자도 해야 되는 부분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이제 지방자치단체마다 몇몇 군데 생겨나고 있고, 또 특히 선진국부터 이제 벤치마킹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원지동에 추모공원이 들어선 후에 서울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가보신 분들은 이런 시설이면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 와도 되겠다 하는 인식들을 많이 바뀌고 있는 거죠. 복지시설로 인식을 해야 된다. 나도 언젠가는 또 활용을 할지도 모르니까. 화장률이 100%에 가까운 일본 오이타현 화장장이 지역 명소로 아까 모범 사례 설명해 주신 것처럼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데, 우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해결책을 모색해야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필도 을지대 장례지도학과 교수였습니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도의회가 추진 중인 충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고, 행정안전부는 이와 관련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충남도의회가 지난달 14일 임시회에서 충남시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직접 하겠다는 계획을 채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위임 위탁한 사무의 집행 권한과 책임이 기초자치단체에 있고 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권한 역시 기초의회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협의회는 이어서 행안부가 추진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그동안 감사원과 중앙부처, 시도감사와 의회, 행정사무감사까지 2중, 3중으로 감사를 받으면서 감수해온 기초자치단체 행정적 손실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공실이 늘고 있는 도심 업무빌딩 내에 임대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의 하나로 제시한 그린벨트, 즉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박 시장은 그린벨트 해제 없는 도시 주택 공급을 거듭 강조해왔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박 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범위 안에서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며 이번 일을 기회로 삼아서 도심 업무 빌딩 일부에 공공임대나 분양주택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업무 빌딩 내 주택 공급을 도심 활성화와 주택 공급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5년 동안 동결된 경기도 택시 요금이 내년 1월에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교통국 관계자는 최근 택시 요금 조정과 관련한 연구 용역 중간 결과 보고에서 8.5%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며 인건비와 물가 상승 등으로 택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11월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오면 각종 의견 취합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 최종 인상분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지사가 결정하는 택시요금은 2013년 10월 기본요금이 2,30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 뒤에 5년 동안 동결됐으며 이번 인상폭은 250원에서 300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가 버스 준공영제 예산 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32개 준공영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표준 연비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표준 연비제도는 노선별 표준 연비를 기준으로 연료비를 정산해서 한도 내에서 연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표준 연비보다 연료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금액은 업체가 전액 부담하고 연료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50% 범위에서 업체나 운전자 등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인천시는 준공영제 표준 연비제도 시행으로 해마다 54억 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버스업체의 운전기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올해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버스 운수 종사자 교육 모집 규모를 애초 500명에서 800명으로 늘리고 나이 제한도 완화했습니다. 버스 운수 종사자 양성 사업 참가자들은 일종 대형 면허 취득 비용의 80%와 취업 알선 등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이 만원대로 진입해서 2015년 시급 6,738원에서 출발해 4년 만에 만원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내년 생활임금을 시급 1,148원으로 확정했는데 이는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많고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10.2% 증가한 겁니다. 생활임금이 1,148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이를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적용하면 월급이 212만 932원입니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 민간 위탁 근로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0,000여 명 규모입니다. 플라스틱 프리 도시를 선언한 서울시가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휴대용 컵을 사용하자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서울시는 휴대용 컵을 들고 서울로 7017과 N서울타워, 영화관 등 시내 곳곳에서 인증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서 모두 100명에게 호텔 숙박권과 영화나 음료 쿠폰을 주기로 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본인 SNS에 휴대용 컵 사용 인증 사진과 서울 스토리, 일회용 컵 아웃 해시태그를 함께 올린 뒤에
서울스토리 온라인 플랫폼이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포스트 중 한 곳에 참여 완료란 댓글을 달기만 하면 됩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캠페인은 참여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2부에서는 건강한 이야기 코너에서 환절기 건강관리법, 그리고 자동차 주치 코너에서는 자동차 운전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40초 뒤에 뵙죠.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건강하세요? 쉽고 재밌게 풀어보는 건강한 이야기. 지난 여름 정말 더웠습니다. 사상 최악의 폭염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붙어다녔는데요. 우리 몸도 그만큼 많이 지쳐있다고 봐야겠죠. 폭염 기간이 길어서 기력이 더 쇠진한 상태에서 환절기를 맞게 됐는데 오늘은 환절기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의 주치이시죠.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에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해서 그렇죠. 겉옷 안 입고 나왔다가 혼났어요. 초가을이 접어들어서 이제 일교차가 심해졌는데 아무래도 일교차가 심하다 하면은 감기 걱정부터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아주 춥거나 아주 더울 때 말고 오히려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시기에는 온도가 계속 큰 폭의 변화를 하기 때문에 몸이 적응을 잘 못해서 몸의 면역력도 저하되거든요. 네. 따라서 면역력 저하로 인한 감기와 같은 바이러스 진한 감염이 더 흔해지는 시기입니다. 너무 습해도 문제지만은 건조해지면 감기를 비롯한 각종 호흡기 질환을 또 부추기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기를 흡입할 때 코부터 기관지, 폐 안쪽까지 작은 털 같은 섬모라는 게 있어서 네. 그 위에 점액, 끈적끈적한 점액이 있게 되면 외부에서 나쁜 물질이 들어오더라도 바이러스라든지 먼지라든지 이런 거를 다 밖으로 배출을 하거든요. 근데 공기가 건조해지게 되면 이 섬모의 운동에 문제가 생겨서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잘 밖으로 빼내지 못해서 쉽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감기도 더 많아지게 됩니다. 맞아요. 건조하면 저는 방송할 때도 굉장히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시죠. 그래서 항상 머그컵에다가 뜨거운 물 담아서 코를 항상 그 밑에 대고서 이렇게 좀 호흡하는데. 최고의 방법인데요. 그렇게 하면 좀 괜찮을까요? 좀 낫더라고요, 확실히. 맞습니다. 근데 감기는, 사실 딱 만병통치약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절로 낫도록 충분한 휴식과 충분한 영양 섭취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 항상 말씀해 주시는데. 네. 근데 단순한 병이라고 보기 쉽지만은 무서운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감기 자체는 불편은 해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간혹 2차 합병증으로 가게 되는 건데요. 아하. 처음에는 바이러스로 호흡기에 염증만 있다가 나중에 2차적인 세균 감염이 되게 되면 폐렴으로 가고요. 예. 그 이외에도 2차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중이염이라든지 부비동염, 심한 경우에는 뇌염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드물지만 아주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군요. 폐렴, 특히 고령층에서 폐렴으로 감기가 폐렴으로 바뀌면은 굉장히 좀 위험하다고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요즘은 그래도 의학 수준이 발전되고 항생제가 많이 나와서 폐렴에 걸리더라도 치료만 제때 받으면 완쾌 가능하지만 사실 과거에는 폐렴이 돌아가실 수도 있는 아주 중한 질환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의술이 발전됐다 할지라도 폐렴으로 가면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예, 어르신들 어떤 병으로 입원하는가 뭐 그런 통계를 보니까 폐렴도 항상 상위권에 있더라고요. 물론입니다. 네. 예. 이렇게 초가을에 건조한 날씨, 일교차 큰 날씨가 오면은 감기가 걸리는데 감기 중에서 흔한 증세가 콧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콧물 감기. 이거는 뭐 비교적 경미하지 않나요? 예. 콧물 자체는 사실 이제 경미한데요. 사실 초기에는 이러다 나중에 심해질 수도 있고 예. 또 이 시기에 또 많은 질환 중에 알레르기로 인한 알레르기 비염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좀 증상만으로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아, 진짜 콧물 감기하고 알레르기 비염하고 둘 다 똑같이 콧물 많이 나고 네. 뭐 재채기 계속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막 눈물도 나고 정신없는데 이 두 증상만으로는 이것을 구분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의 3대 증상이 재채기, 콧물, 코막힘인데 네. 사실 감기도 똑같거든요. 네, 물론 이제 감기의 경우는 발열이나 근육통이 생기는 경우가 있으면 이제 감기로 봐야 되겠지만 이런 증상이 없으면은 알레르기성 비염을 좀 더 의심해 봐야 되고요. 아하. 일주일에서 열흘 이상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지속되면은 병원에 가서 어떤 질환인지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냥 뭐 감기를 흔한 질환이라고 생각하고서 가볍게 뭐 집에 있는 약 아무거나 먹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맞아요. 병원 안 예. 찾고. 그런 거는 사실 어떤가요? 사실은 약을 오남용하게 되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보다는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병의원을 방문하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지어놨던 약을 그대로 먹는 경우가 있는데 뭐 기간이 너무 오래돼서 약이 변형됐을 가능성도 있거니와 그때 증세하고 지금 증세하고 좀 미묘하게 달라서 그걸 먹었을 때 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어요. 맞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이 판단할 때는 증세가 비슷하다고 느껴도 실제로 다른 병일 경우는 그 약이 필요하지 않은 약, 오히려 경우에 따라서는 복용해서는 안 되는 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는 약을 비슷한 증상이면 먹는 방법은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역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한데 네. 콧물 감기하고 헷갈리는 알레르기 비염 있는 분들은 환절기에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네, 요즘 같은 시기에는 뭐 꽃가루라든지 공기에 날아다니는 알레르기 물질이 원인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알레르기성 비염이 나타나는 원인이 뭔지 찾아서 만약에 꽃가루라면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계절적인 시기에는 외출을 너무 자주 하지 않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또 외출하고 오면 깨끗이 씻어가지고 실내로 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 떠다니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뭐 그나마 콧물 감기는 증상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벼워서 견디기가 괜찮다고는 하는데 콕사키 바이러스라든지 에코바이러스가 유발하는 몸살 감기는 뭐 고열에다가 온몸에 통증까지 심해서 더 위험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콕사키 바이러스나 또 에코바이러스 이런 것들은 좀 더 심한 감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또 네. 어떤 경우는 수족구병이라든지 또 출혈성 경막염 또 드물게는 수막염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감기 증상으로 시작되더라도 오래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병의원을 가셔서 혹시 다른 감염은 아닌지 또는 2차 합병증이 생긴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앞서도 잠깐 언급됐지만은 어린이라든지 노인들, 임신부 이렇게 건강에 취약한 계층들은 감기가 좀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더 유념해야겠 이런 맞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더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가 2차 합병증인 폐렴이나 중이염, 부비동염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병원을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의학 프로그램 보셔서 이미 알고 있는 감기와 독감은 다르다는 거. 네. 독감도 예방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 예방 주사 맞는 것도 중요할 텐데 따로 뭐 독감 주사를 잘 맞는 뭐 방법이 있을까요? 예, 사실은 지금부터 맞으시면 됩니다. 아하. 왜냐하면 독감이 많이 유행하는 시기가 12월부터 2월 그리고 늦게까지는 3월에서 5월까지도 가요. 예. 근데 보통 독감 예방 접종이 한 6개월 정도 예방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10월이나 11월경에 독감 백신을 맞게 되면 내년 봄까지
예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렇군요. 자, 호흡기 질환, 특히 뭐 감기 이런 것들 알아봤는데 환절기에 건조해지니까 피부 질환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또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때 대표적인 피부 질환은 뭐가 있습니까? 네, 공기가 건조하고 바람이 많다 보니까 피부에 수분을 많이 빼앗기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건선이 있는 분들,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은 증상이 심해지고요. 또 건성 습진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을철에 각질층의 수분 함량이 적어지면서 하얗게 각질이 일어나고 또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환이 잘 생기는 시기입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피부 알레르기라든지 건성 피부, 아까 건선을 앓고 있는 분들은 뭐 피부 보습제, 오일 이런 거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다른 질환이 없고 건성 피부여서 힘든 분들은 그 피부 보습제나 오일을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되고요. 네. 그 이외에도 가려움증이 심하면은 나도 모르게 긁게 돼서 또 2차적으로 더 피부 질환이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가려움이 심하면은 항히스타민제를 복용을 해서 가려움을 가라앉히는 게 좋고요. 예. 그다음에 실내가 너무 건조해지지 않도록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수건을 널어놓는 방법도 도움이 됩니다. 샤워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고 들었는데요. 예. 근데 양면성이 있는데요. 네. 샤워를 할 때 뭐 소위 때미는 수건을 쓴다던가 또는 그 비누나 이런 아니면 목욕하는 그런 세제를 많이 쓸 경우에는 피부에 있는 그런 지방질 보호하는 그런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목욕을 할 때는 자극이 적은 순한 비누를 쓰거나 아니면 자주 할 경우는 그 오히려 비누 없이 샤워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환절기에 좀 건강하게 날 수 있는 생활 습관 뭐가 있을까요? 네. 하루 2리터 이상 물을 충분히 마셔주고요. 또 실내 습도를 높이도록 잘 해야 되고 역시 항상 그렇듯이 고른 영양 섭취가 환절기 건강에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환절기의 건강관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재헌 인제대 서울백비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자, 매주 화요일마다 만나보는 코너죠. 자동차 주차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도로 위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 중요한 자동차 운전 예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주제를 쭉 가만히 살펴보면서 뭐 저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운전하는 모습을 떠올렸는데 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아주 안 좋은 운전 습관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니까요. 운전 예절, 운전 매너 지금 우리 사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예전보다 굉장히 좋아진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뭐 명절 때만 하더라도 바깥에 그 고속도로 주변에서 쓰레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다다음 날 뭐 청소분들 하시는 것 때문에 뭐 수십 대 수백 대분의 트럭 쓰레기가 나왔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거에 비하면 최근에 들어와서 굉장히 좋아진 게 사실이지만은 지금 말씀드리는 거 몇 시까지가 될 텐데요. 이 중에서 아직도 이거 해당되는 분들은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 한 템포 느린 여유 있는 배려 운전에 대한 부분들이 더더욱 많으니까 이 부분 하나하나가 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고 실제로 등장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무래도 도로 위에서 어떤 사람이 함부로 운전을 해서 좀 나에게 위협을 준다고 하면은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고요. 게다가 뭐 사고가 발생하면은 큰 돈이 들어가니까 화가 많이 나게 되잖아요. 주로 맞습니다.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거 뭐를 꼽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뭐 난폭이나 보복 운전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배려에 대한 거, 보호에 대한 거 이런 거 몇 가지만 있으면 충분히 개선이 된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직접적으로 나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워시액 같은 거 뿌릴 때 앞유리에서 이 방향이 약간 틀어져 가지고 다른 차 뒤에 따라오는 차에다가 워시액을 뿌리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당해봤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황당히 비도 안 오는데 그 물이 날라온다든지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시야도 그렇고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본인이 직접 갈 수도 있어요. 워시액에 나오는 구멍에다가 바늘을 집어넣고 앞유리 쪽으로 약간 밑으로 내려주게 되면 되거든요. 예, 아니면은 정비업체가 가가지고 해달라면 바로 20, 30초 내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또 예를 들어서 초보 운전에 대한 부분들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운전 상태가 아직 안 좋은 상태에서 1차선 추월선을 계속 고수해서 달리는 분들도 있어요. 1차선은 추월선이죠? 그렇죠. 1차선은 예. 필요할 때 외에는 바로 주행선 2차선, 3차선으로 빠져야 되는데 일부 학원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초보 운전자가 전체를 보기 어려우니까 1차선을 달리면 왼쪽이 중앙선이지 않습니까? 중앙선 쪽은 안 보고 오른쪽만 반만 봐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저속으로 추월선만 계속 고수해서 달리는 이 초보 운전자들도 있는데 상당히 위험하고요. 예. 생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지양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1차선 추월선이라는 게 모든 국도에 해당하는 건 아니죠? 해당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나 편도로 차선이 넓은 데에는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하. 보통 이제 고속도로나 전용도 1차선은 당연히 추월선인데 1차선 여유가 있는 차선이 있을 때 1차선을 고수해서 달리게 되면 1차선 자체가 추월하는 거 일반적으로 약속 자체가 왼쪽으로 추월하는 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저속차가 1, 2차선 들어오다 보니까 뒤에 빠른 차들이 왼쪽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으로도 막 좌우로 막 추월하다 보니까 차로 변경할 때 접촉사고가 많이 생기는데 추월은 꼭 왼쪽으로 하는 게 하나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선 추월선을 비워놓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뭐 양보 받고도 당연하게 여기는 운전자. 요새는 뭐 비상등 깜빡이만 켜줘도 말씀드린 난폭이나 보복운전 70-80% 없앨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양보 조금만 해줘도 그렇고 받게 되면은 손 흔들어 주거나 아니면 비상등이라도 켜주면 훨씬 더 좋아진다는 거죠. 아무리 좀 화가 나더라도 그렇게 비상등 켜면은 또 뭐라고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금방 또 화가 사그라들어서. 그래서 맞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니까 그 비상등 한번 깜빡깜빡 몇 번 해주면은 좋을 것 같고 방향지시등 안 켜고 그냥 끼어들면은 그것도 정말 예의에 어긋난 것 같아요. 굉장히 많죠. 방향지시등이라는 게 내가 어느 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는 표시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실제 얼마 전에 나온 실태 조사에서 약 70%가 방향지시등을 안 켜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하. 다시 말하면 차로 변경할 때도 방향지시등 켜주게 되면 훨씬 더 좋고 당연히 우측 좌측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미리부터 방향지시등을 켜서 양보를 안 해준다고 안 켜시는 분들이 있어요. 순간적으로 끼어드는데 더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양보 안 해주시면은 그 차 보내고 뒤에 차 한다든지 한 템포 느리게 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양보해 주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또 양보를 해주시니까 꼭 방향키라고 말씀드리고 또 주차의 어떤 이 약속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주차 주차 구역을 밟고 주차해서 될 수 있는 부를 한 대가 주차하는 경우 있죠. 가끔 있어요. 예. 예, 간혹 예전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기가 고급차라 해가지고 딱 가운데다 놓고 내가 2대분 주차 구역분 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황당한 경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주차에 대한 부분들은 확실하게 주차해 주는 거. 그다음에 뭐 아시겠지만은 이 병행 주차할 때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고 이 연락처도 없이 사라지는 운전자 아실 겁니다. 한두 번씩 경험이 있으신데 또 나중에 와가지고 도리어 큰 소리 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 사이드 브레이크 채우지 마시고 꼭 연락처도 꼭 남겨놓는. 그다음에 뭐 편도가 1차선인데 주차를 해놔가지고 중앙선 넘어서 차가 가로질러 간다든지 굉장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또 스텔드 자동차 요새 간혹 보실 거예요. 밤중이 됐는데 이 차폭등 등 하나 안 켜가지고 시커먼 덩어리가 지나가는 거 있죠.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예, 그게 일명 우리가 스텔드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둡거나 비 오는 날은 라이트 모두 다 켜져야 됩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게 되면은 그게 사고 자체를 뭐 어느 정도 방지한다 분명 말씀드릴 수가 있고 아직도 창밖으로 담배꽁초나 쓰레기 버리는 분들 아직도 있으시더라고요. 간혹 보면요. 예. 네. 또 담배꽁초 자체가요. 뒷차에 오는 차에 뒤로 운전석으로 말려들어서 사고 난 경우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렇죠. 불도 난 경우도 있었고요. 맞습니다. 담배꽁초 불을 안 꺼가지고 그게 뒤에 있는 짐차의 짐칸에 떨어져서 그게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서 화재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항상 신경 쓰이고 또 이륜차 문화가 아직 굉장히 덜 돼 있죠. 보도 차도 구분 없이 아무데나 달리는 이륜차 보시면은 주변에 있으면 깜짝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일반 자동차가 이륜차를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륜차 운전자가 자동차의 한 종류를 생각해서 본인이 자동차같이 지켜주는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나하나가 사고로 유발될 수 있는 부분이고 얼마든지
양보 배려가 할 수 있는 운전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네. 라디오 들으시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이렇게 행동하고 있었구나 깨닫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음악 같은 경우도 있죠.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 창문 다 열어놓고 수십 명이 감상하게 만드는 운전자분들 있거든요. 그 차 내부에다가 또 스피커를 더 큰 걸 달아가지고 더 크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또. 맞습니다. 예. 이 안에 음악 감상하는 건 괜찮은데요. 소리를 적당한 크기로 하셔야지 너무 크게 하게 되면은 바깥에 비상신호, 뭐 앰뷸런스라든지 이런 거 지나갈 때 그 하나하나 신호가 운전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데 이 소리를 전혀 못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음악은 감상하시는 건 괜찮아도 적당한 크기로 꼭 들으시는 것도 하나의 예의가 아닌가. 또 브레이크 등이 모두 고장난 자동차도 볼 수가 있죠. 맞습니다. 이거는 운전석에서 누가 앉아서 뒤에 보여줘야지만 브레이크 등이 나가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간혹 정비 없어 들리시게 되면은 한쪽이라도 나가게 되면은 바로바로 갈아주는 것도 에티켓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지금 사례 말씀해 주신 것 중에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는 것도 의외로 좀 있더라고요. 방향지시 등 같은 경우도 그냥 끼어들면은 범칙금이 있다고 알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안전운전에 대한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범칙금이 있고요. 예. 특히 뭐 스쿨존에서 아이들 등하교 할 때 그 교문까지 이렇게 내려주는 분들이 있는데 스쿨존에서는 주정차 자체가 금지기 때문에요. 다른 아이들 순간적으로 차를 정차하게 되면은 스쿨존에서 앞뒤로 아이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입구 쪽 좀 떨어진 데서 몇백 미터 떨어져서 내려주고 그 스쿨존 내에서는 길 따라서 걸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부모님들 마음은 이해하지만은 꼭 교문까지 가지 않게끔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스쿨존에서의 안전사고 굉장히 많다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의에 대한 것, 특히 이제 골목길도 마찬가지로 이 굉장히 위험한 법인데 30-40km 이상으로 과속으로 운전한 분들 순간적으로 아이나 자전거가 튀어나오게 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골목길 사고도 상당히 생각 이상으로 많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스쿨존하고 뭐 이면도로 골목길 얘기 나온 김에 또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좁은 곳, 좁은 길 그리고 아이들 많이 오가는 스쿨존에서는 절대로 속도를 천천히 줄여서 가야 된다는 점. 아무리 뒤에서 뭐 빵빵거리고 빨리 가라고 해도 규정 속도가 기본으로 한 30km죠, 시속. 그걸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자동차 운전 예절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10월 2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개천절은 수도권 투데이가 하루 쉬고 저는 목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끝으로 제이레빗이 부르는 선잠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